안녕하세요. 가족들 틈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우애와 이해라는 단어는 자음 하나가 달라진 것 뿐인데 그 뜻이 엄청나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한 단어가 나머지 단어가 품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도 하죠. 우애로 벌어진 일의 원인을 서로 이해를 함으로써 풀어나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 풀고 이해를 해나가는 과정이 자음 하나 바꾸는 문제처럼 쉽지가 않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일 수 있겠네요. 오해가 안 풀려서 아예 꽁꽁 꼬인 실타리인 채로 남을 수 있지만 만약 오해를 풀고 싶다면 전 한바탕 크게 소나기가 내리고 공기가 맑아지는 것처럼 문제의 원인이 되는 오해를 마구잡이로 헤집는 대화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하늘에서 저를 돌봐주시는 저희 할머니께서 생전 늘 하셨던 말처럼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는 대화가 단절돼서 일어나는 거니까 악을 쓰던 속을 다 비워 털어놓든 뭐든 하는 게 좋으니까요. 할머니께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배경에는 비교적 순탄치 않은 제 과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8살 때 일어난 사고로 저는 부모님 두 분을 모두 잃게 됐어요. 아버지께서는 그 사고로 목숨을 잃으셨고 어머니께서는 혼자 저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저를 시댁에 두고 멀리 떠나셨죠. 뭐든 두 분 다 제가 만날 수 없는 곳으로 떠나신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 사진은 부모님이 아닌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세상 무뚝뚝한 분이셔서 평소 할아버지 방 근처에도 잘 가지 않았지만 할머니께서는 아마 제가 세상에서 할머니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제게 소중한 분이셨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할아버지께서 좀 서운해 하실 수 있지만 할아버지는 정말 무서운 분이셨거든요. 반면에 저희 할머니께서는 정말 너무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셨어요. 할머니께서 나이 70이 넘으면서 쭉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밑반찬 만들면서 돈을 번 이유가 다 저 때문이었으니까요. 할머니의 세상이 모두 저로 인해 돌아가는 만큼 제 세상 또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머니가 안 계시면 안 돌아갈 정도였죠. 아침잠이 많아서 어려서부터 학교 갈 시간에 잘 일어나지 못하는 저를 할머니께서는 늘 입에 군침이 도는 소시지 반찬으로 깨워주셨어요. 수진아, 우리 수진이 아가씨 일어나야지. 아직도 아침에 저를 깨우는 할머니 목소리가 제 귀에 생생하네요. 눈곱도 못 떼고 거의 반은 졸면서 낮은 식탁 앞에 앉아 있으면 할머니께서는 김에 밥이랑 소시지, 멸치, 오징어 젓갈 등을 넣어 싸서 제 입에 쏙 넣어주셨어요. 제가 꾸벅꾸벅 졸면서 그걸 받아먹고 있으면 할아버지께서는 탐탁지 않다는 듯이 헛기침을 하면서 혀를 차셨습니다. 네가 아도 아니고 세수하고 퍼뜩 알아서 뭐라 라고 불효령이 떨어지면 할머니께서는 옆구리에 저를 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수진이 맞는데? 그치? 우리 수진이는 영원히 할미야지? 할머니 눈에는 제가 고등학교 교복을 입어도 대학교에 다니면서 술을 배워서 마시고 들어와도 늘 아이로 보이셨나 봐요. 저는 첫 출근도 할머니께서 손으로 직접 김에 싼 밥을 받아먹고 했었거든요. 할머니께서 식당 일 하시며 번 돈으로 대학에 들어가 번듯한 사회인이 돼서도 저는 늘 할머니의 아기였습니다.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할머니를 사랑한 저이지만 사춘기에는 약이 없다고 그렇게 사랑하던 할머니 속을 썩이기도 했어요. 무서운 할아버지에게는 반항을 못하니 제게 화 한 번 내지 않는 할머니에게 화풀이를 한 거죠. 누구나 사춘기 때 한 번쯤 그러듯이 저도 집에 들어가면 입을 꾹 다물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냥 모든 일에 짜증이 나서 말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할아버지는 저 가시나 또 저런다 하고 혀만 끌끌 차면서 어련히 나중에 입 열고 말하겠지 하셨는데
할머니께서는 제가 입을 꾹 다물고 집안에서 단절이 되는 그 꼴을 못 참아 하셨어요. 우리 수진이 나와서 이 할미랑 말 좀 하자. 수진아, 할미 지친다. 우리 수진이 목소리 좀 듣자. 합주기처럼 입을 다문 손녀를 할머니께서는 끝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 제가 나 미운 짓 할 때 할아버지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왜 괜히 할머니 힘들게 계속해서 말 걸고 기다려줬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할머니께서는 별걸 다 묻는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할미가 우리 수진이를 왜 내버려둬? 수진이는 할미 아니까 이 할미가 챙겨야지. 수진아, 사람이 대화를 안 하면 그때 이 사랑하는 마음도 점점 식어가는 기라. 밉든 좋든 뭐든 대화를 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한다. 이렇게 단 한 번도 저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할머니께 저도 뭐든 보답을 하고 싶었어요. 정말 막말로 돈방석에 앉혀드리고 호강 한번 크게 시켜드리고 싶을 정도였죠. 된다면 정말 할머니께 온 세상을 다 드리고 싶기도 했고요. 근데 그게 말이 쉽나요? 한 번은 조금은 그럴 수 있었던 기회가 찾아오긴 했었네요. 저는 늘 할머니한테만 예쁘다는 말을 들어서 그냥 안 예뻐도 할머니 눈에는 손녀딸이 제일 예쁜 거겠지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대학 졸업할 때쯤 대학교 근처에서 연예인 기획사에 캐스팅 된 적이 있거든요. 배우할 생각 없냐, 같이 일해보자 하는데 저는 그때 제 꿈이나 정말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보다는 성공하면 우리 할머니 진짜 호강시켜드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명함을 받고 다음날 회사로 바로 찾아갔어요. 근데 처음 계약금 겸 레슨비를 2천만 원을 가져와야 한다고 해서 그냥 포기했었어요. 그 당시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2개씩 하고 있었다고 해도 손에 잡아본 적도 없는 큰 금액이었고 정말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이 할머니께 손을 벌릴 수 없었으니까요. 대학을 졸업하면서 그냥 일반 회사에 취업을 했고 그 당시 경기도였던 할머니 댁에서 출근하려면 편도 2시간 거리라서 서울 원룸을 찾아서 자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다니면서 20대 후반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사내 연애로 만난 건 아니고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가 동창이라고 소개해 준 게 바로 남편이었거든요. 남편은 그 당시 좀 꺼벙해 보이는 안경을 썼었는데 얼굴만 보면 와, 저 사람 딱 개발자 스타일이다 했었어요. 근데 뭔가 몸이 실생활에서 단련된 근육질의 몸이어서 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하고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큰 식자재 마트를 하는데 가업을 물려받을 겸 해서 아버지 일을 돕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일 물류 박스를 몇십 개씩 나르고 발로 직접 뛰어서 일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운동이 됐다고요. 그 말을 진짜 순박하게 웃으면서 하는데 사람 인상 참 괜찮다 싶어서 몇 번 더 만남을 이어갔죠.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연애를 하려고 했는데 남편과 결혼까지 생각한 진지한 만남을 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우연히 남편과 함께 들어간 포장마차 형 술집 주인 할머니께서 저희 할머니와 비슷한 나이에 또 비슷한 외형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술 먹다 말고 주인 할머니를 빤히 보다가 우와, 우리 할머니랑 진짜 똑같으시다 라고 말을 했나 봐요. 할머니요? 아, 수진 씨 친할머니 말하는 거죠? 가만 보면 수진 씨는 할머니 얘기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같이 회를 먹다가 된장찌개 먹고 할머니 생각난다고 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할머니 손에서 자랐거든요. 지금 자취까지 해서 뭐든 보면 우리 할머니 생각이 나요. 그 말이 시작이 돼서 저는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남편에게 털어놓게 됐어요. 부모님 없는 나를 거둬주고 남은 인생을 바쳐 키워준 게 바로 우리 할머니고 그런 할머니에게 정말 내 남은 수명까지 다 나눠드려서 함께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요. 남편은 오래전에 조부모님께서 모두 돌아가셔서 기억도 별로 없고 그만큼 정도 없다고
저를 참 신기해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할머니에 대해 깊이 애정이 있는 저를 애틋하게 생각을 했죠. 요즘 할머니한테 너무 죄송해요. 자취한다고 나가서 얼굴도 잘 안 보여드리고 주말에는 힘들다고 잘 안 가고 세상에는 할머니밖에 없다고 한 저도 특별할 건 없나 봐요. 그저 내 몸 힘들고 피곤한 게 우선인 게. 내일 일요일이잖아요. 같이 가요. 할머니 뵈러. 네? 아우, 나야 갈 수 있어도 대훈 씨가 뭐하러 가요? 왜요? 같이 갈 수도 있죠. 저도 수진 씨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분 뵙고 싶어요. 의정부에 사신다고 하셨죠? 내일 제가 차 끌고 수진 씨 자취방 앞으로 갈 테니까 나와요. 가서 할머니께 맛있는 것도 해드리고 재밌게 놀다가 와요. 저는 그냥 분위기에 휩쓸리고 술 기운에 휩쓸린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웃으면서 그래 그럽시다 하고 말았죠. 근데 정말 다음날 이른 오전에 남편이 제 자취방 앞으로 온 게 아니겠어요? 아직 잠도 안 깬 저를 태우고 마트에 들러서 이것저것 음식 재료를 사더니 바로 할머니 댁으로 달려갔죠. 할머니는 제가 누구랑 연애하는지도 모르셨는데 갑자기 나타난 저와 제 연애 상대를 보고 얼떨떨해 하시다가 이내 잘 왔다고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남편은 주방을 빌린다면서 쏙 들어가 버리고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주방에 들어가서 도우려고 해도 남편은 오히려 방해라고 하면서 쫓아냈네요. 남편은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는 동태찌개,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엄나무 넣은 오리탕을 했죠. 아이고, 이게 다 뭐래? 어쩜 머스마가 이렇게 음식을 잘한디야. 어디서 배웠어? 음식하는데 머스마가 어딨어요. 뭐든 찾아보면 다 배울 수 있어요, 할머님. 수진 씨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분이 할머니라고 해서 오늘 제가 제대로 대접해 드리려고요. 마트에서 어르신들 상대하던 솜씨가 발휘된 건지 남편은 정말 제 할머니 할아버지께 극진하게 잘했어요. 아마 그날 저보다 더 많은 대화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내 가족을 나만큼 위하는 사람이라면 결혼을 해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죠. 남편은 결혼에 있어서도 저를 최우선적으로 생각해 줬어요. 저는 생전 제가 부모님이 없다는 게 흠도 아니고 그 점을 신경도 안 썼는데 결혼할 때가 되니까 와, 은근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특히나 친인척도 얼마 없어서 결혼식장을 다 채우지도 못하는 하객을 생각하니까 숨통이 턱 막혔죠. 근데 그걸 어떻게 눈치를 챈 건지 제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남편은 결혼식을 괜히 크게 하지 말고 가족들끼리 하자고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결혼은 1년 정도 더 뒤에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저희 할머니께서 몸이 좀 안 좋으셔서 혹시나 제 결혼식 전에 돌아가시면 어쩌나 했었거든요. 저희 할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에 저랑 같이 다녀오면서 남편은 저만 괜찮다면 결혼식을 앞당겨서 하자고 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말이죠. 저는 이런 남편의 배려가 고맙기도 하면서 또 너무 나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이 생각을 저만 했던 게 아니더라고요. 앞당겨진 결혼식만큼 앞당겨진 결혼 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시어머니께서 하는 말을 듣고 알 수 있었어요. 근데 대훈이 너 너무 끌려다니는 결혼하는 거 아니니? 무슨 결혼식 하객도 얘한테 맞춰서 하고 날짜도 지멋대로. 수진아, 너 벌써부터 남편 기 잡는 거니? 무슨 기를 잡아요. 엄마도 참. 말씀드렸잖아요. 결혼식 규모는 저도 크게 하고 싶지 않았고 날짜는 수진이 할머니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래, 그 정도는 얼마든지 맞춰서 할 수 있는 거지. 수진아, 행여 부담스러워하지 말어라. 어? 남편이 설명을 하고 시아버지께서 저를 두둔해 주셔도 시어머니께서는 안이 꼽다는 표정을 지우지 않으셨어요. 제게 모아둔 돈은 얼마냐, 연봉은 얼마나 되고 결혼하고서 애는 몇 명 낳을 거고 일은 언제 그만둘 거냐 하시면서 질문은 계속 늘려가셨죠. 너 살림은 좀 하니? 할머니 손에서 자랐으면 그래도 보고 배운 게 좀 있겠지.
거창하게 할 줄 아는 건 없고 간단한 밑반찬이랑 찌개는 자취하면서 실력이 좀 늘었어요. 엄마, 걱정 말아요. 엄마 아들이랑 결혼하는데 왜 살림 걱정을 해? 내가 음식 잘하는 거 엄마가 제일 잘하시잖아요. 살림도 꼼꼼하게 잘하고. 그래, 우리 대훈이가 그런 점에서는 또 믿을만 하지. 부부는 서로 살면서 보완하는 거야. 수진이가 못하는 거 대훈이가 하고 대훈이가 못하는 거는 또 수진이가 하면 되지. 그래서 수진이 네가 우리 대훈이보다 잘하는 게 뭐냐고. 아휴, 난 우리 아들이 결혼해서 아내 비위 맞추면서 일에 치이고 또 집에 와서는 집안일에 치이면서 사는 거 못 봐. 수진이 너 결혼하고 나서 조금이라도 가정에 소홀해서 우리 대훈이 힘들게 해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살면서 너희 부모님처럼 무책임하게 굴면 내가 당장 갈라서게 할 테니까.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당신은 왜 벌써부터 애들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벌써부터 왜 꼬아서 생각하냔 말이야. 나중에 우리 지혜가 시집가서도 당신 같은 시어머니 만나서 이런 취급 받으면 좋겠나? 당신도 알잖아요. 원래 부모 없이 자라면. 내가 알긴 뭘 알아. 당신은 고아 아니야? 장인어른 장모님 돌아가시고 고아인 건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나도 이미 10년 전에 고아됐고 세상 사람 중에 고아 안 되는 사람이 어딨어. 적당히 좀 해. 적당히 좀. 아니 내가 뭘요? 뭘 못할 말 했어요? 수진아, 자식 가진 부모 마음 다 똑같은 거야. 자식이 결혼해서 고생 안 했으면 좋겠는 거. 그럼 수진이 할머니 마음도 똑같으시겠죠. 수진이가 결혼해서 시집살이 안 당했으면 하는 거. 엄마, 제발 괜한 그 걱정 좀 하지 마세요. 내가 뭐 팔려가요? 시어머니께서는 불우한 환경에서 배운 게 없는 정말 모자란 며느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며느리 때문에 본인 아들이 고생할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나 시아버지께서 제 편을 들어주셨지만 솔직히 고부 갈등이라는 게 주변 사람들의 중재로 완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당사자들 문제죠. 상견례나 결혼식 당일날은 그나마 조용했던 시어머니께서 결혼 후에 아주 마음을 굳게 드시고 며느리 길들이기를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주변에 저를 모자란 아이로 소개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부모님과 밖에 외출해서 식사를 하다가 제가 숟가락을 떨어뜨리거나 하면 식당 직원에게 어머, 여기 숟가락 좀 가져다 주세요. 미안해요. 우리 며느리가 777 못해서 라는 말을 꼭 붙이셨죠. 백화점에 갔다가 제가 화장실을 못 찾으면 아까 안내원이 엘리베이터 옆이라고 했잖아. 애가 왜 이렇게 맹하니? 방금 한 말도 기억을 못해? 라고 남들 다 듣는 목소리로 말을 하셨고요. 이렇게 늘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얼마나 모자라고 답답한 사람인지 알려야 속이 풀리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한 번은 시어머니의 그런 말버릇이 너무 짜증이 나서 모질한 게 어떤 건지 보여드리기로 했어요. 의도적으로 팔을 뻗어서 시어머니 앞에 있던 물잔을 쳐서 시어머니 무릎에 물을 왕창 쏟았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넌 왜 이렇게 애가 조심성이 없어? 왜 이렇게? 모자르냐고요? 네 죄송해요 어머님. 어머님이 매일 저한테 모자르다고 하셔서 그렇게 됐나 봐요. 얼른 닦으세요. 재빠르게 말을 가로채서 하는 절 보고 시어머니는 입을 헙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으셨고 옆에 있던 남편은 웃으면서 그래 그런가 보다 다 우리 엄마 탓이네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동네방네 며느리가 모질하단 말을 안 하시고 다니긴 했었네요. 근데 정말 문제의 시작은 신혼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것부터였어요. 그때 신혼집은 시아버지께서 해주셨었는데 시댁에서 차로 20분 정도 거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께서는 아주 당당하게 내 남편이 사준 집인데 내가 번호 누르고 들어가지도 못해? 라면서 번호를 요구하셨어요. 남편은 제가 불편하면 알려드리지 말라고 했고 주변에서도 절대로 알려주지 말라고 했지만
그때는 괜히 결혼 생활 초기부터 이런 일로 싸우기가 싫어서 바로 알려드렸어요. 근데 정말 알려드리자마자 주변에서 예견했던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저를 잡들이 하셨어요. 첫째는 언제 일 그만둘 거냐, 네가 일하면 집안일을 누가 하냐였고, 둘째는 집에서 제대로 해먹는 거 맞나, 대운이 퇴근하고 오면 주방에서 사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돈 아껴 써라, 네 남편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이다 라는 거였어요. 첫 번째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다니던 회사는 복지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아이를 가지면 바로 그만둘 생각이긴 했거든요. 그냥 아이가 생길 때까지 버티면 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편이 아예 못을 박았어요. 음식은 본인이 하고 싶다고 말이죠. 입맛이 까다로워서 음식 만든 본인이 알아서 다 한다고, 괜히 참견 말라고 시어머니에게 말을 해뒀기 때문에 그 문제로는 제게 뭐 요리를 배워라, 연습해라 소리를 더는 안 하셨습니다. 저와 시어머니 사이를 틀어지게 한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가계부 문제였어요. 웃긴 게 늘 회사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해라 라고 말하던 시어머니는 제가 첫째를 낳고 일을 그만두자 바로 태세 전환을 해서 집에서 놀면서 돈 쓸 궁리 하지 말고 알뜰하게 살라고 요구하셨어요. 참나, 그냥 본인 아들이 번 돈 쓰는 게 꼴보기 싫으셨던 거예요. 한 번은 제게 회사를 그만두고 얼마 안 된 제게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너 솔직히 말해봐. 우리 아들이 마트 물려받는다고 해서 결혼한 거지? 그치? 요새 여자들 다 취직 대신 시집으로 취집한다는데 수진이 너도 그런 생각한 거 아니니? 저는 남편이 마트를 물려받든 백화점을 물려받든 그 수익이 얼마인지 알지도 못했고 그냥 결혼하면서 그 당시 받는 월급이 400만 원 정도라는 것만 알았거든요. 어이가 없어서 진짜 본의 아니게 콧방귀를 끼면서 대답을 했어요. 어머님, 요즘 어떤 여자가 월급 400에 취집을 해요. 그럴 바엔 내가 돈 벌면서 편하게 살지. 저도 회사 다닐 때는 월급 300선이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제가 남편 돈 쓰고 사는 게 보기 싫으시면 저 다시 회사 다닐까요? 저 이직할 자리 많아요. 회사 다시 다닐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건 또 보기가 싫으셨나 봅니다. 별다른 대꾸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첫째가 2살 정도 됐을 때 제게 폭탄을 던지시더군요. 시어머니가 집에 찾아오셔서 제게 지퍼백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빵빵하게 찬 지퍼백에는 종이 뭉치들이 들어있었는데 그 종이 뭉치가 뭔지 알았을 때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영수증이잖아요. 그래, 내가 한 6개월 전부터 너희 집에서 모은 영수증이야. 날짜별로 구분해놨으니까 어디 한번 봐라. 반년 동안 네 소비 생활을. 내가 가만 보니까 너희 집 올 때마다 현관에 신발이나 안방에 네 화장대 물건들이 매번 느는 것 같아. 심지어 보면 다 비싼 것들 뿐이고. 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렇게 물 쓰는 것처럼 쓰니? 진짜 소름이 확 하고 끼쳤습니다. 저희 집 현관문 번호를 아는 시어머니는 지금까지 야금야금 집에 들어와서 집안에서 굴러다니는 영수증을 다 수거해 가서 정리를 하시고 와서 뭐 새로 산 건 없나 감시까지 하신 거예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심지어 그 영수증은 전부 제가 쓴 것도 아니고 남편이 쓴 영수증도 같이 있는 건데 시어머니는 그저 제가 돈을 펑펑 썼다고 생각을 해서 기세등등하게 제게 영수증 꾸러미를 던져주셨던 거죠.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맹세코 저는 사치를 부리면서 살지 않았어요. 아들이 태어난 이후로 저 하나만을 위한 소비를 하지도 못했고요. 저는 들고 있던 영수증 뭉치를 바로 구겨버리고 시어머니께 말했죠. 어머님,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저 사치한 적 없고요. 여기 있는 영수증도 따져보면 한 달 생활비 과하게 쓴 것도 없어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모아두니까 많아 보이는 거지. 또 제가 쓴 것도 아니고 애 아빠가 쓴 영수증까지 섞여 있어요. 아무튼 살림하는 거 네 몫이잖니. 네가 관리를 해야지.
그러니까요. 제 몫인데 왜 이렇게까지 감시를 하시는 건데요. 이러다가 제가 수틀려서 한 달에 몇백씩 쓰면 고생하는 건 어머님 아들이에요. 그건 생각 못 하세요? 어머님이 걱정할 일 절대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제발 이제 제가 알아서 하게 그냥 두세요. 정말 이런 식으로 일일이 다 간섭하시면 현관문 비밀번호도 그냥 다 바꿀 거니까요. 시어머니께서는 매번 맹하게만 보이던 제가 단호하게 나가니 좀 놀라셨나 봐요. 그 후로 다행히 영수증을 모아둔 것 정도의 일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혼 후 확실히 남편과 아이 덕분에 행복하긴 했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한숨 쉬는 날이 잦아지긴 했어요. 근데 제가 누구한테 다 털어놓고 말을 하겠어요? 남편한테 말하면 모자 사이 갈등만 나고 할머니께는 걱정하실까봐 더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친한 친구들에게 털어놓고 위로를 받으면서 버텼죠. 근데 시어머니께서 제 속을 태우는 만큼 시아버지께서 제 속을 달래주셨어요. 결혼 후 얼마 안 돼서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누구보다 저를 위로해 주신 것도 시아버지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마치 본인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3일 내내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조문객들을 받으셨습니다. 마치 저희 아버지께서 살아 계셨다면 하셨을 일을 대신 해주시는 것 같았죠. 또 명절은 물론이고 따로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할머니 보내드려라 하고 과일이나 국거리용 사골, 영양제나 한약 등을 지어서 제게 주셨죠. 그렇게 자상하고 사려 깊은 시아버지를 보면서 솔직히 속으로 시아버지께서 속아서 시어머니 같은 분과 결혼하신 건 아닐까 했었네요. 다행히 남편도 그런 시아버지를 닮아 가정에 충실하게 잘했습니다. 제 입에서 서운하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만큼 잘했어요. 어떨 때는 저보다 더 깔끔해서 오히려 제게 잔소리를 하는 정도였고요. 명절에도 마지막 날에는 꼭 제게 할머니 댁에서 자고 오라고 해줘서 시어머니가 또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으셨죠. 친정에 먼저 갔다 오고 시댁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하시면서요. 결혼 4년 차에 둘째 딸이 태어났는데 둘째는 태어나자마자 얼굴이 저랑 똑같았거든요. 남편도 어떻게 막 태어난 애기 얼굴이 이렇게 생겼냐고 할 정도였답니다. 할머니께서도 우리 손녀 닮았다고 정말 좋아하셨는데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똑 닮은 손녀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얘도 지애미 닮아서 얼굴값 하겄다.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무슨 의도로 한지 알고 싶지도 않지만 악담을 한 것만은 분명했어요. 늘 제게 여자가 얼굴 뜯어먹고 살면 패가 망신한다고 하던 분인데 괜히 본인 아들 안 닮고 미운 며느리 닮은 손녀가 안 입고 오신 거였죠. 참으로 어른스럽습니다. 제 결혼 생활은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시어머니 덕분에 행복과 지옥을 넘나들었어요. 시어머니만 개입이 되면 바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가족이 된 지 7년 정도 지났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미동도 없이 꼿꼿하게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차라리 이렇게 일관성 있는 게 낫겠다. 나도 괜히 정 안 주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사건이 터졌습니다. 둘째가 갓 돌이 지났을 때쯤 시누이 결혼 소식이 들렸어요. 결혼할 사람과 함께 시댁에 인사를 간다고 해서 저도 남편과 함께 가기로 했죠. 근데 그 당시 제 몸 상태가 말이 아니었거든요. 애 낳고 나서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서 잔병치레도 많았고 약속 전날에 대상포진까지 와서 움직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남편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쉬라고 혼자 둘째만 데리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저는 첫째랑 집에 남아서 쉬고 있었고요. 첫째는 엄마 아프다고 조용히 그림책만 보고 종종 누워있는 제 옆으로 와서 얼굴 한번 쓰다듬고 가고 그랬었네요. 한 2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약균 때문에 설핏 잠에 들어 있는데 현관문 잠금 장치 풀리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더라고요. 남편이 왔나? 좀 일찍 왔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몇 분 뒤에 감았던 눈을 뜨고 심장이 한번 덜컹했네요. 열린 안방 문 앞에 시어머니가 정승처럼 서 계신 겁니다. 저는 제가 꿈을 꾸는 줄 알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시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어머님? 제가 이게 꿈이 아닌 건가 싶어서 침대에서 일어나면서 시어머니를 부르니까 시어머니는 금세 그 무서운 표정을 더 표독스럽게 만들더니 제게 언성을 높이시기 시작했어요. 넌 도대체 어떻게 된 애가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안 빼먹고 우리 집을 무시해? 네? 어머님,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세요? 모르는 척 하지 마라. 가증스러우니까. 내가 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내 아들 뒤에 숨어서 이리저리 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 때문에. 근데 어떻게 좀 더 나아지지가 않니? 아픈 척하고 집안 행사를 빠져? 최서방이 우리 집을 어떻게 생각하겠어? 며느리가 지 힘들다고 중요한 자리도 턱턱 빼먹는데 지도 똑같이 이 집안을 무시해도 되겠구나 생각하겠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대상포진 걸려서 누워있는 저는 이미 꾀병 부리는 건방진 며느리였고 저 때문에 새로 식구가 되는 사람도 집안 무시하게 생겼다고 난리를 부리셨어요. 약기운이 남아있어서 머리는 어질어질하고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시니 골이 더 울리는 겁니다. 억울하고 서럽고 짜증나고 수만 가지 감정이 끈적하게 섞여서 머리통에 착하고부터 무거워지는 기분이었죠. 어머님, 제가 언제 어머님 집안을 무시했어요. 어머님 집안이 곧 제 집안이기도 한데 같은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저희 집을 무시한 건 어머님 아니세요? 어머니께서 저 부모 없다고 그래서 배운 것 없다, 모자르다 늘 무시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언제? 그리고 너는 내가 무시할 만했어. 봐봐. 이렇게 배운 거 없어서 시부모한테 말대꾸나 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못된 년 같으니라고.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한테 욕까지 하시네요? 제가 진짜 아픈지 아닌지 어머님께서 어떻게 아시는데요? 그냥 저 미워서 지레 짐작하시고 또 괜한 트집 잡는 거잖아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제가 뭘 얼마나 잘못했고 어머님 성에 안 차는 며느리길래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거냐고요. 그러는 어머님은 뭐 얼마나 대단한 시어머니신데요. 얼마나 좋고 잘난 시어머니라고 사람 무시하고 괴롭게 하냔 말이에요. 전연저전 말하는 꼬라지 좀 봐라. 이제 보이는 것도 없나 보네. 이 건방진년 같으니라고. 넌 내가? 할머니, 왜 우리 엄마한테 소리 질러요? 시어머니와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느라 잊고 있었던 게 있었네요. 바로 본인 방에 있던 제 아들이었어요. 큰 소리에 놀라 나왔는지 대화 내용을 듣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아들은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오더니 작은 머리통을 탁 들고 시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왜 우리 엄마한테 나쁜 말해요? 연연 하는 거 나쁜 말이라고 했어요. 그치 엄마? 재윤이 너는 들어가. 어른들 말하는데 왜 네가 껴들어? 할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나쁜 말 쓰니까 그러죠. 우리 엄마 아파요. 힘들게 하지 말아요. 재윤아, 재윤이 이리 와. 그래, 넌 네 애미한테 가라. 그저 지 애미가 뭘 하든지 애미 편이지. 아이고 서러워. 할머니, 우리 엄마한테 연연 하지 마요. 그럼 연을 연이라고 하지 뭐라고 하니? 여자인데 놈이라고 할까? 여자한테 연이라고 할 수 있으면 할머니도 연연 소리 들어도 돼요? 뭐? 아니 너 애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지금 애 교육 운운할 처지가 아니죠 어머님이. 애 다 듣는데 며느리한테 쌍스러운 욕이나 하신 분이 무슨 할 말이 있으세요? 욕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하셨어야죠. 안 그래요? 뭐? 네 년이 진짜 보자 하니까? 또 년이라고 했다? 6살 난 애까지 껴서 정말 쌩 난리였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남편이 들어왔죠. 남편은 가슴에 자고 있는 둘째를 안은 채 안방으로 와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왜 여기 계세요? 식사하고 바로 나가셔서 아버지가 찾으셨는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감히 집안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며느리를 처단하기 위해 식사만 하고 바로 저희 집으로 출동하신 거였어요. 참나, 그렇게 중요한 자리라고 했으면서 먼저 자리를 뜨는 건 괜찮나요?
남편은 횡설수설하면서도 최대한 상황을 설명하려는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엄마한테 꾀병이라고 했어. 또 년이라고 했어. 여자는 연이라고 해도 된대. 그래서 내가 할머니한테 연연했어. 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 몸은 좀 괜찮아? 왜 일어나 있어? 어머님이 나 꾀병이라고 하시더라. 당신 집안을 무시해서 오늘 꾀병 부리고 불참한 거래. 엄마, 꾀병은 무슨 꾀병이에요? 진짜 아프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 어제부터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참나, 아프다는 게 펄펄 날면서 나한테 대들더라. 아프기는 무슨. 너도 마찬가지야. 결혼했다고 그저 와이프 말만 믿고 애미한테 큰 소리나 쳐? 네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야? 이래서 아들 새끼 키워봐야 개똥만큼도 쓸 곳이 없어. 네 아들도 큰 소리 나니까 지 애미부터 보호하려고 하더라. 근데 넌 이놈아, 큰 소리 나자마자 네 애미 눈에 들어오지도 않지? 내가 서러워서 살겠냐고. 시어머니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셨습니다. 뭐가 어떻게 됐든 시어머니는 지금 본인이 제일 불쌍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남편은 당혹스러워하다가 이내 제게 안고 있던 둘째를 넘겨주고 시어머니를 끌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현관문 소리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드디어 나가신 거죠. 남편은 바로 시아버지께 전화를 해서 제게 들은 상황을 다 설명했고 휴대폰 너머에서부터 시아버지가 화를 내시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 욕받다, 진짜 우리 엄마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했지만 저는 그날부로 알 수 있었어요. 왜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그러셨는지. 그냥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제가 아무리 착하고 완벽했어도 시어머니는 뭐 하나라도 트집을 잡아서 저를 미워했을 거예요. 왜냐, 아들을 데려간 사람이니까 말이죠. 시어머니의 잘난 아들 옆에 누가 있었어도 싫어했을 뿐이라 오히려 저 자체를 싫어한 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냥 그 자리에 제가 있어서 저를 미워하셨던 거죠. 다음날 시아버지께서는 직접 제게 전화를 거셨어요. 세아가 어제 놀랐지? 나도 그 여편 내가 갑자기 네 집에 찾아갔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몸은 괜찮고? 네, 어제보다는 좀 괜찮아졌어요. 그래, 아픈데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고생했다. 내가 그 사람한테 따끔하게 말해놨어. 더 이상 너네 사는 집에 찾아가지도 말고 관여도 하지 말라고. 내가 대훈이한테 마트 넘기면 고향으로 가는 거 알지? 네, 충청도로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농사 지으신다고. 맞아. 이미 땅도 다 사놨는데 내가 이번에 또 너 괴롭히면 시골로 갈 때 안 데려간다고 알아서 살라고 했더니 꼬리 바로 내리더라. 이제 걱정 마라. 알았지? 내가 미안하다 세아가. 네 시어머니가 그저 지 아들만 귀한 줄 알아서 그래. 자식한테 눈먼 애미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았다. 저 때문에 아예 갈라서자고까지 협박을 하신 시아버지. 이에 그치지 않고 시아버지께서는 아예 은퇴를 앞당기셨어요. 아무래도 시댁과 저희가 사는 집이 가까워서 더 문제인 것 같다고 원래 3년 정도 더 있다가 남편에게 마트를 물려주시기로 했는데 이미 노후 대비도 끝났고 가족은 좀 멀리 떨어져야 소중함도 알고 애틋해진다고 하시면서 올해 도시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은퇴가 빨라진 건 아닌가 해서 죄송했는데 시아버지께서는 원래 더 빨리 가고 싶었다고. 근데 아들한테 일 가르쳐 주면서 일정이 늘어났던 거라고 제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이사를 가시기 직전까지 저와 말도 잘 안 하셨어요. 집 정리도 제가 가서 도와드리긴 했는데 쳐다도 안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편하기도 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몇 주 정도 지났을 때 연락이 왔어요. 시간 될 때 한번 내려와서 얼굴 보자고요. 어차피 시댁 이사가 다 끝나면 남편과 애들 데리고 갈 예정이라서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내려간 시댁은 고즈넉한 농촌에 자리 잡은 주택이었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몸이 멀어지면 와해됐던 게 좀 정리가 되고 복구가 되는 게 사람 관계인가 봐요. 시아버지 밭 구경하고 집 구경하고 동네 구경하고 나서 시어머니께서는 마당에 마련해둔 의자에 앉아서 조용히 제게 말을 꺼내셨어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미우셨대요. 그냥 내 아들이 다 양보하고 끌려다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네가 미웠다. 내 아들이 뭐가 모자라서 여자 비위 다 맞춰주면서 살까 싶어서. 그게 무슨 비위를 맞추는 거예요. 그만큼 저도 양보하면서 사는 게 있죠. 안다. 이제 나도 아는데 그때는 그랬어. 봐라. 결혼식도 그렇고 날짜도 다 그냥 통보하지 않았니. 그래서 얘가 어른을 아예 무시하는구나 하고 삐뚤게 생각을 한 거지. 그럼 지금은 저한테 좀 미안하세요? 그래. 지금은 미안하지. 그래도 내가 어른인데 딸뻘 된 애랑 뭐 하는 건가 싶었어. 네 시아버지도 나한테 그러더라. 그렇게 시댁 시집살이에 치를 떨고 산 양반이 왜 똑같은 짓을 하려고 드냐고 말이야. 그리고 이번에 지혜 결혼시키고 나서 나도 결혼한 딸 둔 엄마 마음을 알게 된 거지. 미안하다 아가. 내가 너한테 못할 짓 했어. 솔직히 그 입장이 되어보기 전에는 아예 생각조차 못했구나 하고 씁쓸했어요.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가 된 딸을 둔 엄마 입장에서 보니까 저한테 너무했다 싶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입장을 바꾼다고 해도 그냥 생각으로 지레짐작해서 그 입장을 이해하는 거지 정말 모두 그 입장이 한 번쯤 되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왜 처음부터 그 입장을 바꾸시지 않았을까? 시어머니도 누군가의 며느리였으면서 하고 의문이 남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생각하면 뭐하나 그냥 지금이라도 알고 사과하셨으면 됐지 싶었네요. 이미 60, 70년을 한 모습으로 평면적으로 사신 분에게 이제라도 변화를 하게 된 건 늦다고 타박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라도 남은 인생을 변화된 모습으로 사는 게 좋다고 축하할 일이지 했어요. 그나마 이제라도 대화로 서로 입장을 얘기하고 오해를 푼 게 다행이지 않나요? 정말 모든 오해와 분란의 시작은 다 소통의 단절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부터 시어머니와도 제가 정말 다 털어놓고 한번 우당탕 대화를 하고 시작했다면 서로를 향한 마음이 그렇게 커지진 않았었겠죠. 역시 저희 할머니께서 하신 말 중에 틀린 말은 하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멀어진 시댁 덕분에 마음 편하게 살고 있어요. 저도 그냥 딱 며느리 된 도리를 하면서 살고 있고 시어머니도 종종 제게 먼저 연락하셔서 아픈 데는 없냐, 애들은 잘 있냐, 안부를 묻고 하십니다. 한 번씩 저희가 찾아가거나 시부모님이 오셔도 이제 불편하거나 괴롭지도 않고요. 아예 불만이 있으면 바로바로 문제를 털어놓고 대화를 나누기 때문이죠. 이제 부부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고부 사이에서도 적용이 되더라고요. 어머님, 저는 이런 부분이 불편해요. 수진아, 난 이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해결책을 제시하고 손 털면 그만입니다. 아무리 서로의 입장이 이해가 안 가도 그냥 얘는 그런가 보다, 어머님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니까 감정 낭비 없이 그냥 넘어가게 됐어요. 이제 1년에 몇 번 볼까 말까 해서 더 서로의 행동 하나하나에 연연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올해 저희 할머니께서 관절 문제로 요양시설에 들어가셨는데 그 시설을 알아봐 주신 것도 바로 시어머니셨어요. 주변에 시설에 들어간 친구들이 많다고 이리저리 따져서 제게 리스트를 보내주셨을 때는 정말 우리 사이가 나아지긴 했구나. 어머님도 저렇게 노력을 하시네 하고 감동까지 했다니까요. 사람이 이래요. 그 전에 당했던 건 기억 못하고 한 번 잘해주면 또 마음이 사르르 녹네요. 뭐 이게 그냥 마음 편하게 사는 비법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심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시야도 넓어지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을 하는 날들이 늘어갔어요. 그래서 둘째가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가 되면 저도 남편의 마트 일을 조금씩 돕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롭게 농촌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시부모님을 보니까
저도 그저 애들 보면서 집에 있기에는 인생이 너무 길고 나중에 시간이 다 흐른 뒤에 후회하지 않고 싶어서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모든 걸 내려놓고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그게 관계를 회복하는데도 또 미련 없이 그 관계를 정리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니까요. 모두들 행복하세요.